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은 5월 14일인가? 어제가 수요일이었을까? 원래 고3 애들이 개학해야 될 13일이 지나서 오늘 14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안 찍을 줄 알았어요. 이게 다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이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또 해야 됩니다. 여튼 뭐 다시 한번 해봅시다. 2주 만에 다시 또 찍으러 나왔는데 참 여러분들도 힘들죠? 집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수업만 들으면 될 걸로 이렇게 과제도 시키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나가봅시다. 오늘은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거 계속해서 나갑니다. 성립과 발전. 선생님 이거 하도 오래전에 찍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도 까먹었어요. 보니까 4번이더만 4번. 지금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 안 보일 거예요 위에. 자, 5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흉노라고 하는 거, 흉노 제국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우리 흉노라고 하는 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이 중국사가 주류이긴 하지만 이게 중국사를 중심으로 유목 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유목 세계. 우리 뭐 거란, 여진, 뭐 원나라 이 정도는 들어봤지만 뭐 흉노 이런 거는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죠. 한국사나 뭐 이런 시간에. 동아시아사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 유목 국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어렵고, 또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본사예요. 일본사.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발전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그와 맞춰가지고 이제 한반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을 같이 볼 텐데,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유목세계의 발전 과정 딴 거 필요 없고요. 유목세계도 여러 국가가 존재하는데 흉노라고 하는 그 제국이 등장했다. 진나라가 통일할 무렵에 그런 얘기가 핵심이었었어요. 4번의 내용이.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 페이지로 봐서는 뭐 2장인가 3장인가? 장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게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 동아시아사는 이게 교과서가 굉장히 얇죠, 이거. 와, 이 진짜 대단한 게 이거 여기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집어넣은 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저렇게 많은 내용을 갖다가 쑤셔 놓고 그냥 애들한테 가르치려 하니까 자기들은 다 교과서에 속였대. 이거 설명하려면 장난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유목제국의 묵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목세계를 통일했었고, 선우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유목세계를 다스렸다. 끝.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시 중국 말고 다시 이제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 가고 망했다 그랬죠. 뭐 20년 남짓 정도 되다가 농민봉기,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였습니다. 진승 옹황의 난을 계기로 해서 멸망해버리고 중국은 한동안 다시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한나라로 간 나라예요. 한나라 그 장기판에는 내보면 초나라 한나라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장기판, 요즘 장기도 잘 안 뜨니까 장기 잘 모르더라. 장기판 본 적은 있죠. 초등학교 때나 한번. 빨간 나라, 초록 나라. 그 중에 빨간 나라가 한나라거든.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중국을 재통일한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도 조금 짚어줄게요. 한반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까지 국가의 발전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날 쌤이 이거 똑같은 지도죠. 동아시아 살아가지고 동아시아가 다 나오는 그림을 자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그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을 재통일했던 한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한나라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나라의 통일 정책까지 봤습니다. 맞죠? 진나라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갖다가 근 한 700년의 혼란기를 갖다가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통치체제에 있어가지고 지방제도, 군현제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군현제.
또 복습 좀 하고, 나도 좀 오랜만에 해서 좀 하고 해야 돼.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지방제도로서 채택한 건 봉건제가 아니라 뭐? 군현제였었어. 그러니까 이 군현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봉건제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봅니다. 당연히 중간고사를 친다면 내야겠죠. 알겠어요? 군현제가 봉건제와 뭐가 다른가?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으로서 군현제가 어떤 식으로 통치되는 거였는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 통일정책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거. 진시황의 통일정책, 뭐 화폐, 도량령의 통일, 그 다음에 사상의 통일, 뭐 사상은 법가사상이죠. 뭐 여러 가지 통일정책, 문자의 통일 얘기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통합하려 했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내부 반란으로 멸망해버리고, 우리 이제 오늘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한자를 이상하게 써버렸다. 한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갖다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자, 여기 갖다 이렇게 한 제국의 성립과 발전.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수업하는 건 언제나 뻘쭘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를 돌리면 다시 초점 맞기 힘들기 때문에 돌리진 않겠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 한 제국의 발전 과정,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로 뭐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유방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이 한나라에 대한 어떤 초기의 발전 과정 하겠습니까? 초기에 아까 얘기해버렸네. 초기에 어떻게 한나라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요합니다. 발전 과정. 오케이?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돌아가면 잠깐만. 되는 거 맞다. 놀래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한나라 하면 우리가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이거 뭐 모든 국가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하면 모든 왕들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우리 조선 전기하면 생각나는 왕, 세종대왕, 뭐 세조 정도도 알아야 되겠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왕, 뭐 영조, 종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사에서도 우리가 모든 황제와 뭐 모든 국가를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몇몇 사람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뭐 시험에 나오니까 또. 그래서 땡땡의 업적. 자, 발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한나라는 사실 그 4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가 크게 보면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살짝 망한 적이 있습니다. 왕망에 의해 가지고. 이름이 되게 신나라예요, 신나라.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살짝 한 점 망했지만 외척 세력이었죠. 후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한을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전한, 그러니까 전반전의 한나라, 후한, 뭐 그때 전한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의 그 업적은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알겠습니까? 중국의 황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정도만 하면 오늘 요거 5강의 내용은 조금, 5강이 아니죠. 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5번째 이야기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기에, 한나라 초기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우리 들어봤을 거야. 그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툼. 이 두 사람의 다툼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있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초한지라고, 초한지. 들어봤습니까? 초한지. 그냥 이건 참고로 초한지. 삼국지는 읽어봤습니까? 삼국지. 뭐 만화로는 봤을 거예요. 초한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항우와 유방이 다퉜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고, 너네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이제 사자성어로 이때를 이제 이 항우가 결국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항우를 막
뭐 기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제 항우와 유방이 결국에 이제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하게 되는데, 항우가 초나라였거든요. 초나라가 나중에 유방의 한나라에 해가지고 지명이 기억 안 난다. 거의 이제 포위가 돼. 포위. 그래서 이제 항우가 아꼈던 우미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마지막을 자결하게 되죠.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유방의 군사들, 한나라 군사가 초나라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초나라의 그 노래를 갖다 불러줬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 부릅니까? 들어본 적 없죠? 사면초가. 왜 유방은 항우가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멸망하기 직전인데 거기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줬을까? 나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한나라 사람이면 한나라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 이겼다! 한나라 노래 불러야 되는데 왜 초나라의 그 노래를 불러줬을까? 이게 이제 전쟁의 가장 묘미죠. 전쟁 해보면 알겠지만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게 제일 좋아. 마지막에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쥐어박으면 더 저항하게 되죠. 그거 항복하게 하는 방법. 너네 고향 생각나지? 너네 원래 고향 노래 불러줄게. 이제 항복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런 의미였던 거지. 사면초가가. 이거 수업 때 같이 하면 좀 얘기가 될 때 혼자 얘기하니까 참 썰렁한 이야기밖에 안 되네. 하여튼 뭐 그래서 나온 게 사면초가예요. 한나라가 이겼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하면은 갑자기 저 외국 나가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잖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유방이 승리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한나라고, 한나라는 이 고조, 일단 고조라고 부릅니다. 고조. 이 사람이 유방이에요. 한나라를 공격한 사람, 유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지만 실패했죠. 20년 만에 나라가 망했으니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진나라와 통치했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진나라와는 좀 다르게 통치체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중국의 통일, 두 번째 통일이죠. 여러 가지 통일 정책 중에 특징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몇 번은 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봐봐, 이 지방제도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안 다뤘습니다. 중앙통치제도만 중요하게 다뤘지. 물론 셈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방제도 별로 강조 안 했거든요. 뭐 신라의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또 발해 뭐 있었나? 5경 15부 62주 어쩌고 저쩌고. 고려시대 때는 뭐 지방제도 하면 뭐 있었어요. 뭐 오도 양계 뭐 이런 거.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제도의 어떤 기본 틀이 거기서 나온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요했어. 왜냐면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였거든. 지방제도로 하는 게. 중앙통치제도는 권력을 어떻게 황제에게 집중시키고 안정된 어떤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였다면, 지방제도는 지방의 지방민을 통치하자는 통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비 안 되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 넓으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땅도 뭐 좁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초나라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니까. 그래서 고조가 채택했던 이 지방제도는 되게 특이해요. 자, 진나라는 9년제를 채택했다 했습니다. 9년제. 그 이전에 주나라가 채택했던 안 보이죠? 주나라가 채택했던 지방제도가 뭐였습니까? 봉건제였습니다. 봉건제를 할까 그러면 다시? 9년제 실시했다가 실패했잖아. 그럼 다시 또 봉건제로 돌아가는 게 정답일까? 그게 아니라고 봤던 거였지. 그래서 이 고조는, 자, 진나라가 일찍 망해버린 건 강력한 어떤 그 황제를 지켜줄 수 있는 제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건제를 일부 도입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봉건제와 군현제를 적절히 섞어서 운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우리 다룹니다. 뭐라 부를까? 한나라가 채택했던 지방제도. 지방제도래, 지방제도. 뭐라 부르냐면,
국제라고 불러요. 군국제. 국제가 뭐냐? 봉건제하고 구전제를 섞은 거. 이게 개념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은 쉽지. 이게 봉건제와 군인제를 섞었다. 끝. 외우면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군현제는 지방을 어떻게 통치한다는 거였어? 군현제. 군현제는 제후가 아니라 누가 지방을 다스려요? 관료를 내려보내는 방식이죠. 관료, 관리.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통치하는 방식이 군현제입니다. 그래서 쌤이 제후와 관료의 차이점 한번 잘 구분해 두라 그랬죠. 제후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을 사실상 대대손손 다스리는 거야. 세습하면서. 그게 봉건제죠. 이 얘네 제후들이 힘이 강해져 버리니까 천자가 나중에 이제 힘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천하 곤란에 빠져버린 게 춘추전국 시대였고, 진나라가 채택했던 군현제는 그 관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세습하는 게 아니야. 지방을, 그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임기가 있다 그랬죠. 임기가 있어서 뭐 5년마다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뭐 뭔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파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황제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관료와 제후는 너무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지방 통치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준 거죠. 웬 종이 치지? 잠깐만. 다시 하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군국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제후도 지방 통치에 파트너로 내려보내고 관료도 파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국제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지방에는 제후도 있고 관료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개념적으로 그려주고 싶은데 그냥 간단 좁아서 못 그리겠어. 지방에는 제후도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관료가 있는 지역도 있어. 제후는 당연히 그 지역을 세습하면서 다스리는 것이고, 관료는 요 고조의 명령을 따르는 관료들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배치했냐면 한 나라의 변방 지역. 한 나라의 변방 지역은 사실 뭐 큰 의미도 없고,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 지역이, 유목민족이 계속 끊임없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통치하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제후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또 뭘까? 문제는 제후들이 힘이 약해질까 세질까? 세질 수밖에 없죠. 유목민족하고 싸우라 했는데 걔네들하고 힘을 합쳐버리면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제후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밑에 달라 했는데 못 적겠다. 고조 이후에 문제, 경제, 요거 먼저 적으면 안 되는데 좀 빼고 하자. 알겠어요? 대외 정책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 고조 이후에 문제, 경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하여튼 고조 시절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제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조의 대외 정책,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적으면 안 된다. 대외 정책, 대외 정책입니다. 대외 정책 말 그대로 봐봐, 중국이 이렇게 통일됐는데 한 나라죠. 뭔 소리야? 한 나라죠. 근데 아직까지 이 북방에는 뭐가 있을까? 요렇게 중국을 구분하는 뭐 있나? 요 북방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일까? 아무도 안 사나? 얘기했잖아. 유목 지역도 통일됐다고. 뭘로? 흉노라고 하는 유목 제국으로, 흉노 제국이죠. 선우가 다스린 흉노 제국이 있었다고. 알겠습니까? 그 대외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대외 정책이에요. 자, 중국은 한 나라의 유방은 이제 다시 재통을 했어. 분열되었던 초나라와 이 한나라도 분열되었던 중국을 재통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이 흉노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쟤네들 같은 가만 냅둘까? 싸울까? 싸워야죠. 알겠어? 이 대외 정책이 있어가지고 흉노와 전쟁을 선포해. 전쟁. 알겠습니까? 내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저 따위 유목민족을 내가 못 이겨? 없애버리겠어 하고 흉노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때려치우고 흉노와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성공일까 실패일까? 대성공이었을까 실패일까?
실패. 알겠어요? 자, 흉노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고조가 죽을 뻔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전투가 뭐냐면 백두산 전투가 아니야. 전투라 불러요. 백등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외우기 좋아라고. 알겠어요? 요 전투라는 게 평성 전투 맞을 거야. 다른 말로 평성 전투 또는 백등산 전투라 부르는데, 흉노와 전쟁에 나섰던 이 한나라 군대가 대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통일을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 흉노를 얕보고 함부로 덤볐다가 그냥 크게 패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한나라 초반에 대외 정책에서가 중요한 어떤 그 정책 기조는, 알겠죠? 흉노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래서 흉노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화친 정책이라 불러요. 화친 정책. 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화친하자, 좋게 지내자는 게 화친 정책이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친 정책은 우리 중국을 보통 얘기할 때 뭐 중국의 모든 주변 국가들은 뭐 사대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유목 국가와 이 중국 한족 간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한족이 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뭐 굴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이 화친이지 사실상 뭐 공주를 시집 보내면서 우리 그냥 사돈 관계니까 친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국녀를 갖다 바치는 거. 실제로 중국이 사실 국녀를 갖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의 국녀를 갖다가 흉노의 그 선우에게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화친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한나라 이 중국의 제국들이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소군 이야기, EX 왕소군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왕소군은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하여튼 흉노한테 시집 보내는 사람들 중에 진짜 공주를 갖다가 보낼 수 없으니까 궁녀를 갖다가 그냥 너 우리 공주 해라, 대신 저 가서 흉노 선우와 살아라, 이제 뽑아가지고 보내려고 보는데 너무 이쁜 거야. 보내기 싫은 거지, 황제가. 아씨, 누가 이 뽑았어? 이 왕소군이 그만큼 이뻤던 사람인데, 어쨌든 흉노에 이제 보내졌던 그 궁녀로 알려진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 중국 4대 미녀 누구의, 혹시 압니까? 사실 오랜만에 아주 기억이 안 나는데, 왕소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양귀비 있고, 2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양귀비 같은 애들, 그래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나라 초반에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요거 한나라 흉노와의 관계는 화친 정책으로 일관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백등산 전투의 패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적어줄까, 여기다? 전투, 여기서 한이 패배했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 이 고조 이후의 문제 경제 시절에는 한나라는 흉노와의 전쟁은 피하게 됩니다. 이 화친 정책이 그런 거니까. 피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정책을 많이 폈다고 해서, 이때를 갖다가 어떤 문경치지이라면서 막 중국의 태평 상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뭘까? 자, 우리 다 잊어버렸던 아이. 누가 다시 등장할까? 적어놨네. 관료가 힘이 세질까? 제후가 힘이 세질까? 이 제후라고 하는 존재들이 힘이 세지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제후를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9년제를 채택했던 이유가 제후의 힘이 막강했던 그 춘추전국 시대, 그게 나라까지 세워가지고 이 혼란에 빠져버린 그 시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봉건제를 채택하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건제의 병폐였던 이 제후 때문에 황제권이 위협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경제 시절에 5초 7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거 좀 좁아서 밑에다 적을게. 보이나 모르겠다. 5초
칠국의 난.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다? 중요한 건 이게 뭐야? 어? 제후를 갖다가, 제후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이 7개의 제후왕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알겠어요? 제후의 난. 이해하면 되겠고, 결국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점차 봉건제가 강화되어 나갈까, 약화되어질까? 이 5초79의 낭이 진압됐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제후들을 진압했다는 뜻이잖아. 못했으면 다시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하여튼 제후의 난을 겪으면서 이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라든가 이런 것들 점차 삭감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황제가 바로 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요 사람 바로 누굽니까? 알 리가 없겠지만 누굽니까? 바로 무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응? 무제의 통치. 자, 우리 중국 역사상 우리가 몇 명의 황제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중국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 한 나라를 갖다가 안정된 국가 체제로 올려놓았던 무제.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뭐 청나라 때까지 다 하면 너무 많고요. 어쨌든 몇몇 황제들 중에 아주 당나라 때 당태종 뭐 이런 애들 포함해가지고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람이 바로 무제입니다. 일단 무제, 이 무제의 통치, 제도가 아까 일단 이 군국제가 한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체제라고 불렀잖아요. 맞죠? 군국제. 근데 이제 더 이상 5초 7국의 난을 거치면서 지방제도로서 봉건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후들이 힘이 세지면 황제가 힘이 세지니까 안 그래도 힘이 셌던 이 무제는 이 지방제도로서 이 제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제도가 무제 때 더 이제 확정되게 됩니다. 알겠어요? 뭘로? 봉건제를 폐지하면 뭐가 남는 거야? 군국제에서 국을 폐지해버리면 뭐가 남는 겁니까? 군현제지 뭐. 맞아요. 군현제. 군현제가 사실상 정착됐던 시기. 정착이라 부를게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중국의 지방 통치 제도에서 가지고 몇 번의 변화들. 자, 처음에 봉건제, 진나라 때 군현제, 한나라 초반에 군국제. 그래서 5초 7국의 난을 거치면서 제후들을 제거하고 다시 뭘로 돌아갔다? 진나라 때 군현제로 돌아가는 이 과정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별로 뭐 세면 간단하다 생각하는데 애들 잘 모르더라고. 제대로 정리 안 해두면 늘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지방통치제도의 문제였습니다. 군현제가 정착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그 이후에 봉건제는 등장할까 안 할까? 봉건제가 문제가 많다는 게 많이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 근데 문제는 한 번 더 등장하긴 해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난리 납니다.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지방통치제로 자리 잡은 건 뭐다? 바로 군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지방제도 기본적으로는 다 군현제죠. 우리 뭐 제후가 등장하는 거 들어본 적 없잖아. 우리 역사에서. 맞지? 제후가 막 등장해가지고 저 지방을 다스리는 고려시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 기본적으로 군현제에 영향을 받은 우리 고려시대, 고려라든가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방제도를 정착시켰고요. 대외정책의 변화 되게 중요합니다. 대외정책. 한나라 초반에는 흉노와의 관계를 화친관계로 가져갔다면 무제는 대외관계를 어떻게 이끌었을까? 대외관계. 여기서 말하는 대외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 바로 대외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흉노죠. 흉노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문제 경제 때까지는 그냥 화친 정책을 그대로 이어왔었어요. 근데 이 무제는 과감하게도 내가 저런 흉노족 따위에 내가 질소냐 없애버리겠어.